저는 올해 65세 박정숙입니다. 이 나이에 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너무 어리석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꼭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분들이 더는 없으셨으면 해서요. 시작은 달콤했습니다. 처음 모든 건 아주 달콤하게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근처로 오시면 좋잖아요. 태윤이도 자주 볼 수 있고,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며느리 지연이가 그 말을 꺼냈을 때, 솔직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시댁, 친정할 것 없이. 요즘 젊은 세상에서 며느리가 먼저 시어머니를 가까이 두고 싶다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주변에선 다들 그러잖아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아들 집에 한 번 가기도 힘들다고요. 그런데 제 며느리는 정반대였던 거예요. 어머님 같은 분이 시어머니라니 제가 복 받은 거예요. 정말 잘해 드리고 싶어요. 그때 그 말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를 향해 웃던 그 얼굴이 얼마나 다정했는지 몰라요. 순진한 저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다 있나 싶어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기뻤거든요. 제 고향은 전라도 장흥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 키우며 평생을 살아왔죠. 식당 허드레실부터 청소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남들 잘 때 일어나고 남들 쉴 때 일했어요. 손바닥이 갈라져서 피가 나도 무릎이 아파서 절뚝거려도 참았습니다. 그래도 아들 민호만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민호야, 엄마는 너만 믿고 산다. 너만 잘 되면 된다. 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가끔 너무 힘들어서 울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덕분이었을까요? 아들은 공부를 곧잘 해서 서울로 대학을 갔고 지금은 꽤 괜찮은 직장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기뻤습니다. 내 인생의 보람이 바로 이거구나 싶었거든요.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지연이. 첫 인상부터 참 말도 잘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어요. 제가 해준 반찬을 맛있다고 몇 번이나 칭찬하고 집도 아늑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때 저는 내 아들이 정말 좋은 짝을 만났구나 싶어서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어머님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민호 오빠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게 다 어머님 덕분이네요. 그런 말을 들으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내가 평생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지연이는 참 착한 며느리 같았습니다. 명절마다 전도 같이 부치고 제 손길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는데 지연이는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어머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민호 오빠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이니까 제가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뿌듯했어요. 역시
내가 고른 며느리구나 싶었거든요. 손자 태윤이가 태어났을 땐 더욱 바빴습니다. 지연이는 직장을 다니니까 제가 아기를 돌봐줘야 했어요. 밤새 아기 울음을 달래고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이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많이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내가 이만큼 쓰임이 있구나.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픈 무릎을 이끌고 밤새 아기를 업고 다녀도 닳지 않았어요. 그러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겁니다. 어머님, 사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면 어떨까요? 어머님도 혼자 계시니까 외롭고 위험하시잖아요. 태윤이도 할머니랑 더 자주 지내면 좋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오갔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고향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동네 친구들, 경로당 식구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게 막막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손자 생각을 하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의 말이 너무 따뜻하게 들렸거든요. 어머님, 제가 정말 성심껏 모실게요. 어머님 같은 분이 시어머니라니 저는 복받은 거예요. 저희 곁에 계시면 저도 마음이 놓여요. 그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래, 외롭게 혼자 사는 것보다 아들 가족 옆에 있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고향집을 팔기로 결심했을 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남편과 함께 마련한 집, 아들을 키우며 웃고 울던 추억이 서린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집을 팔았을 때 통장에 1억 3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만져보는 큰 돈이었어요. 손이 떠는 것 같더군요. 아이고, 내가 평생 고생해서 이런 돈을 모으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부동산을 알아봐 줬습니다. 경기도 외곽, 며느리 집에서 전철로 30분 거리, 새 아파트라며 얼마나 좋다고 설명하던지요. 어머님, 여기 정말 좋아요. 공기도 맑고 주변에 공원도 있고 병원도 가까워요. 어머님이 사시기에 딱이에요. 가격은 1억 9천만 원. 고향집 판 돈에 제가 평생 모은 예금까지 깨서 맞췄습니다. 솔직히 망설였어요. 남은 노후 자금이 다 사라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돈이 필요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어머님이 저희 곁에 계시면 저도 마음이 놓여요. 이건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그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래, 가족이 함께 사는 게 돈보다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사 첫날,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까지 한 집에 모여 밥을 먹었거든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저희가 어머님을 잘 모실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더섭는 말이 될 줄은요. 이사 온 지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였을까요?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자주 연락하던 며느리가 조금씩 뜸해졌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바쁘다며 받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런 말을 들으면 서운하긴 했지만 이해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집에 불쑥 찾아가면 미안하다며 발길을 돌리게 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곤란해요. 태윤이가 감기에 걸려서 전염될까봐 걱정되거든요. 손자를 보겠다고 간 건데 돌아오는 길은 늘 쓸쓸했죠. 뭔가 벽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빨래를 널러 베란다에 나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열린 창문 너머로 며느리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아, 그냥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야. 무료로 애 봐주는 사람이지 뭐.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무료로 애 봐주는 사람? 빨래 바구니를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설마 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 다른 할머니 이야기겠지. 그렇게 애써 생각하려 했는데 이어진 말이 제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기 힘들잖아. 필요할 때만 부르면 되지. 어차피 이사 비용도 자기 돈으로 다 냈고 우리가 뭘 해준 것도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애 봐주는 것도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야. 어린이집 보내면 한 달에 얼마나 나오는데 나름 이득이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믿고 예뻐했던 며느리가 제 뒷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니. 손자를 돌봐준 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게 며느리 눈엔 그냥 공짜 일꾼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무료로 애 봐주는 사람. 그게 제가 된 거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 다 털어서 이사와서 밤잠 설쳐가며 손자 돌봐주고 뭐든 도와주려 했던 제가 그들 눈엔 그냥 편리한 도구였던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고생한 게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내 자식, 내 며느리라 믿었던 사람들이 내 진심을 이렇게 짓밟았다는 게 그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고향에 있던 친구들 생각이 났어요. 같이 경로당에서 화투 치고 수다 떨던 분들. 그때는 시시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분들이 말렸었거든요. 정수가 고향 떠나지 마라. 아무리 자식이라도 멀리 있을 때가 좋은 거야. 그때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가족이 함께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야 그분들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군요.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도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료로 애 봐주는 사람. 악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인사에도 가식적으로 느껴졌고, 손자가 할머니 하고 부를 때도 왠지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제 남은 인생을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요. 이사 온 첫 몇 주는 참 좋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밥을 먹자고 불러주기도 했고, 손자 녀석이 제 손을 잡고 웃을 때면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할머니, 놀자 하는 그 목소리에 마음이 녹았죠.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으로 보이는 새로운 풍경이 신기했고, 오늘은 손자와 뭘 하며 놀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고향에서의 외로운 하루하루와는 정말 달랐거든요. 며느리도 처음엔 정말 다정했어요. 제가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면 어머님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하며 좋아했고, 손자가 아플 때도 어머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하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에게서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뭐 드셨어요? 태윤이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다정하던 전화가 서서히 줄어들더니 2주, 3주 아예 제가 먼저 전화를 걸지 않으면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바쁘겠지 하고 이해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할 일이 많잖아요. 하지만 점점 이상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하면 며느리의 목소리는 늘 바빴습니다. 아, 어머님, 지금 회사 회의 중이라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오늘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요. 내일 전화드릴게요. 나중에 하겠다는 연락은 며칠, 때로는 몇 주가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 전화를 하면 같은 말의 반복이었어요. 점점 제가 귀찮은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용기를 내서 며느리 집을 찾아갔습니다. 지연아, 태윤이 보러 왔어. 그런데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어머님, 미리 연락 주셨어야죠. 오늘은 애가 낮잠 중이라 곤란해요. 손주를 보러 온 게 죄라도 되는 듯.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고향에 있을 때는 아들이 어려도 동네 할머니들이 언제든 와서 아이를 보고 가셨는데, 친할머니인 제가 왜 미리 연락을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 그럼 깰 때까지만 기다릴게.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난처하다는 듯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친구들 만나는 날이라 죄송해요. 어머님,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자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돌아가는 길에 발걸음이 무겁고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외로움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고향에서는 이웃들과 경로당에서 수다 떨며 웃고 함께 장도 보러 다녔습니다. 김할머니, 박할머니, 최할머니 다들 제 또래라 마음도 통했고 서로의 사정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정수가 우리 시장 갈까? 오늘 생선이 싱싱하다던데. 어머, 그럼 좋지.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는 조기 좀 사가야겠네.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 아파트 단지 안 수백 세대가 함께 사는데도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낯선 도시에선 한마디 인사 나눌 사람조차 없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과 눈인사는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다들 바쁘게 지나가고 저만 혼자 멈춰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마다 TV만 켜놓고 앉아 있으면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드는데 제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끔 고향 친구들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지만 뭔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지 못했어요. 잘 살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제 와서 외롭고 힘들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들만은 내 편이겠지. 그렇게 믿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점점 더 팍팍해졌습니다. 고향집에선 관리비가 한 달에 3만 원 정도였는데 여긴 도시다 보니 12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물가도 훨씬 비싸더군요. 고향에서는 시장에 가면 아는 상인들이 할머니, 이거 좀 더 드세요 하며 덤도 많이 줬는데 여기서는 그런 정도 하나도 없었어요. 마트에서 장바구니에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지갑이 훅 비었습니다. 제 연금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 고향에선 넉넉히 살았지만 이곳에선 늘 빠듯했어요. 집세는 없지만 관리비, 공과금, 생활비까지 하면 빠듯했죠.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태윤이 영어학원 보내려 하는데 비용이 좀 부담돼요. 어머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아이도 이제 겨우 4살인데 영어 학원이라니. 하지만 손자 교육이라는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아이고, 그래, 내가 조금 보태마. 정말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한 달에 15만 원인데 15만 원. 제 연금의 거의 5분의 1이었어요. 하지만 손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매달 제 생활비에서 일정 부분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달 지나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태윤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해서요. 한 달에 12만 원인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는 또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그 다음엔 미술학원, 그 다음엔 태권도 끝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마치 제가 당연히 도와야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아이 교육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태윤이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매달 제 연금의 절반 이상이 손자 교육비로 나갔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옷도 사입지 못하고 가끔 아픈 곳이 있어도 병원 가는 걸 미뤄야 했습니다. 음식도 점점 간소해졌어요.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아주 조금만 사서 먹었습니다. 가끔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들이나 며느리는 제 생활이 어떤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만 달라고 하지,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외롭지는 않은지, 그런 건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집 앞을 지나다가 저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그냥 근처에 사는 할머니예요. 필요할 때만 부르면 되고 애도 맡길 수 있으니까 편하죠.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필요할 때만 부르면 된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이어진 말이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사 비용도 자기 돈으로 다 냈고 학원비도 보태주니까 솔직히 이렇게 편한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애 봐달라고 하면 와주고 돈 달라고 하면 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지금껏 가족이라고 믿어왔는데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편리한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시어머니는 멀리 있을 때가 좋다더라고요. 너무 가까우면 간섭도 많고 귀찮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간섭도 안 하고 필요할 때만 도와주니까 딱 좋아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며느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부르는 사람, 무료로 애 봐주는 사람, 편한 시어머니. 제 진심과 헌신은 모두 값이 매겨져 있었던 겁니다. 내가 쏟아온 정성이 며느리 눈에는 그저 계산서 한 장이었구나.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다 털어서 이사 온 것도, 매달 부족한 생활비에서 학원비를 보태준 것도, 손자를 키우려고 밤잠 설친 것도 모든 게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평생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 아팠습니다. 고향에서 친구들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정수가 자식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라. 당연하게 생각해. 아무리 자식이라도 선을 지켜야지. 무턱대고 퍼주면 나중에 후회한다. 그때는 그런 말들이 야박하게 들렸는데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겠더군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시 잠들었지만 꿈에서도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편한 시어머니, 필요할 때만. 악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고.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단단해진 것 같았거든요.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명확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적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제가 선택하겠다고요. 그리고 그 결심이 제 인생을 또 한 번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통화를 들은 날 이후로 제 안에선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며 모든 걸 참고 넘어갔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를 향한 며느리의 진심이 어떤 것이었는지 똑똑히 알았으니까요.
더 이상 순진하게 넘어갈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박정숙, 이제 정신 차려. 65살까지 살면서 이런 바보 같은 일을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거야? 그동안 눈을 가렸던 막이 거친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미소 짓며 인사할 때도, 손자가 할머니 하고 부를 때도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진심인지 계산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된 거죠. 며칠 뒤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저기, 그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 있잖아? 응. 그 집 며느리가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간섭이 심하고 자꾸 돈을 요구한대.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돈을 요구했다고요. 제가요. 오히려 제 연금에서 매달 반 이상을 손자 교육비로 보태주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나요? 정말 힘들겠더라. 그런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맞아. 요즘은 누가 그렇게 하겠어. 며느리가 불쌍해. 저는 더는 못 듣고 돌아섰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고 눈물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언제 돈을 달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동네에서 탐욕스러운 시어머니가 돼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게 며느리가 밖에서 하고 다니는 말이구나. 저에게는 어머님 덕분에 감사해요. 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지연아, 너 지금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내가 언제 돈 달라고 했니? 내가 언제 간섭했니? 그런데 왜 동네 사람들한테 나쁜 소리를 듣게 만드니?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며느리가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해세요. 저는 그냥 오해. 내가 내 귀로 다 들었어. 너, 날 무료로 애 봐주는 사람이라고 했더라. 그제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들킨 사람 특유의 당황스러운 침묵이었어요.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됐다. 이제 그만하자. 나도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뭔가 시원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황급히 찾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가 울면서 전화했는데 저는 그동안 쌓인 얘기를 다 쏟아냈습니다. 며느리의 무시, 동네 사람들 앞에서 당한 모욕, 무료 베이비시터 취급받은 서러움까지.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했어요. 아들은 처음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지연이가 그랬을까요?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오해. 내가 직접 들었다. 내 귀로.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들마저 저를 의심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민호야, 내가 아버지 없이 자랄 때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그런 엄마를 어떻게 보고 있냐? 너도 며느리 말만 믿고 엄마는 의심하니? 아들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조금은 제 얘기가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희 때문에 고향집도 팔고 평생 모은 돈도 다 털어 여기까지 왔다. 너희가 가족처럼 지내자고 해서 온 거다. 그런데 나는 뭐가 됐냐? 필요할 때만 부르는 일꾼이냐?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힘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지연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아니다. 이미 끝났다. 나는 이제 이 집 나갈 거다. 아들은 깜짝 놀라며 붙잡았습니다.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넌 신경 쓰지 마. 제 목소리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자신도 놀랄 정도로 확고했어요. 엄마,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선을 넘어선 일들이었거든요. 민호야, 엄마가 바보같이 살았다. 너희 말만 믿고.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 남은 인생은 내가 결정하겠다. 아들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들에게서 얘기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엔 후회보다는 체면을 차리려는 기색이 더 강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너도 솔직히 말해봐라. 처음부터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참을 망설이던 며느리는 결국 말했습니다. 어머님, 처음엔 정말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자주 오시니까 솔직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교육비도 부담이 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졌습니다. 교육비가 부담이 된다고요? 제가 매달 보태준 게 부담이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사양했어야죠. 왜 받아놓고 뒤에서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건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다. 이제 정말 끝이다. 며느리는 더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고향집을 팔아 마련한 새 아파트는 집값이 떨어져 있었고 남은 돈도 거의 바닥나 있었습니다. 재산은 재산대로 잃고 가족의 마음도 잃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교육비 때문에 제 생활은 궁핍해졌고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걸 미뤄야 했어요.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 못하고 친구들과 만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교육비를 받는 사람들은 저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오히려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시원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결심 때문이었을까요?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보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우면서 생각했어요. 65년을 살면서 남을 위해서만 살았구나.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자를 위해. 그런데 정작 저를 위해서는 뭘 해봤나요? 제가 좋아하는 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제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 말에 휘둘리지 않고 제 의지대로 살겠다고요. 그런 생각을 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5세 박정숙의 진짜 인생 말이에요. 며느리와 아들에게 실망한 뒤 저는 며칠 동안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텔레비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서러움과 분노가 계속 싸우고 있었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은 초라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가가 부어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3일째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제 모습이 한심스럽기도 했지만 일어날 기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제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대로 울고만 있을 거야? 아니잖아. 넌 평생 꿋꿋하게 살아온 사람이잖아. 남편 잃고도 아들 키워낸 힘이 있는데 이제 와서 주저앉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살아온 사람이야.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아냈잖아. 그래. 울음은 그만. 이제는 내 삶을 되찾아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모습이 조금은 나아 보였어요. 이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갔습니다. 그동안 쓰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아있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매달 교육비로 나간 돈들, 생활비로 쓴 돈들을 빼고 나니 생각보다 적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 아직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이건 내가 평생 벌어서 모은 돈이야. 내 것이야. 등기소에도 가 보았습니다. 이 집이 제 명의라는 걸 다시 확인하니 마음속에 작은 용기가 피어났습니다. 그래, 아직 주도권은 내 손에 있다. 은행원이 말하더라고요. 어르신,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서 집값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어떨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급했어요. 여기서 더 지내다가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팔고 다시 제 길을 찾기로요. 가족들과의 추억이 담긴 집이었지만, 이제 그 추억들이 오히려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매일 이 집에서 며느리의 말이 생각나고 아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며칠 뒤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 집을 팔고 싶습니다. 빨리요. 중개인이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좀 더 기다리시면 값이 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당장 팔고 싶습니다. 돈이 문제라기보다 이 집 자체가 제겐 상처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속 여기 머무른다면 매일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 것 같았거든요. 무료로 애 봐주는 사람. 그 소리를 지우려면 이 집을 떠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매로 나가시면 시세보다 2300만 원 정도 손해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빨리 팔리는 게 중요해요. 마침내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신혼부부였어요. 시세보다 조금 낮게라도 팔겠다고 하니 계약은 금세 성사됐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돈과 고향집을 팔아 마련했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잘했다. 정수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새로 살 집도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아들과 며느리, 집과는 완전히 다른 동네로 정했어요. 전철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집은 훨씬 작았어요. 방 하나에 부엌, 작은 거실. 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고, 무엇보다 제 힘으로 마련한 공간이라는 게 좋았습니다.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짐을 싸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쓰던 공책, 낡은 이불, 작은 주전자까지 하나하나 손에 잡힐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도 가져갈까? 아들이 좋아했던 건데.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추억은 마음속에 있는 거야. 물건은 그냥 물건일 뿐. 정말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 보금자리로 옮겼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제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새 집에 들어오자 묘하게도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불어와 새로 단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아무도 제 행동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뒤에서 수근거리지 않는 공간.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이었어요. 첫날 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느리 눈치 볼 일도 없고, 아들 걱정할 일도 없고,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물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혼자 살다가 아프면 어떡하지?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집에 가봤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던데. 무슨 일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팔았다. 내 집이니까. 엄마,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왜 상의해야 하니? 내 집인데.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그들도 깨달았겠지요. 제가 더 이상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엄마, 그럼 지금 어디 계세요? 혼자서 어떻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걱정 마라. 아들이 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느리도 나중에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제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합니다. 햇살이 얼굴에 닿을 때, 아, 살아있구나 하는 감사가 솟아납니다. 처음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외로웠어요.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다 보니 자주 마주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어머님,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저희 동네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런 인사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경로당에도 나가 보았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정숙 씨, 우리랑 같이 바둑 한 판 어때요? 오늘은 노래 교실 있는 날이에요. 같이 가요. 그런 초대가 얼마나 고맙던지요.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삶의 자리는 가족 곁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어디서든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이 진짜 내 자리구나. 물론 경제적으로는 빠듯해졌어요. 집을 금매로 팔아서 손해도 봤고, 작은 집이라 전세 보증금도 적게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시당하면서 사는 것보단 홀로 서는 게 100번 낫습니다. 요즘은 집 근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요.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3번.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 힘으로 버는 돈이라 뿌듯해요. 동료들도 좋은 분들이에요. 다들 저보다 어리지만 정숙 이모, 힘들면 말해요 하며 챙겨줍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다시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정숙아, 잘했다. 이제 내 삶을 내가 지켜라. 남은 세월은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내 행복만 바라봐라. 거울 속에 제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만큼은 누구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자유를 맛보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하는 설렘이 있어요. 누군가의 요구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제 마음대로 하루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제 정말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 온 첫날 밤, 저는 낯선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조용했고 창문 너머로 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제야 좀 숨을 쉴 수 있구나. 그동안의 분노와 서러움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는 아픔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첫 며칠 동안은 참 어색했습니다. 혼자 끓인 라면을 먹으면서도 괜히 주변을 둘러보게 되고 텔레비전 소리를 키워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게 신기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 홀로 차려 먹는 밥상. 처음엔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가 편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밥을 늦게 먹어도, 청소를 대충 해도, 하루 종일 잠옷 차림으로 있어도 잔소리할 사람이 없으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저는 동네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금세 할머니들과 어울리게 됐습니다. 같이 노래를 부르고 가끔은 장도 보고 공원에 산책도 나갔습니다. 정숙 씨, 우리 같이 등산 가요. 오늘은 글씨 쓰는 교실이 열렸대요. 한번 해봐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진짜로 저를 환영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기 할머니들은 다들 제 사정을 자세히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혼자 사시나 봐요. 우리도 다 혼자 살아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하며 자연스럽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예 교실이 제겐 큰 위로가 됐습니다. 붓을 잡고 천천히 한 글자씩 써 내려가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머릿속에 떠다니던 복잡한 생각들이 종이에 스며들며 정리되는 듯했죠. 어느 날은 참을인이라는 글자를 쓰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저는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들 키우며 수많은 고생을 견디며 심지어 며느리에게 무시당할 때조차도 그냥 참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옆에 앉은 김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 글자를 보니 생각이 나서요. 그래요. 우리 나이 되면 다 그런 글자 하나씩은 있어요. 저는 한 한자를 쓸 때마다 울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때로는 내 목소리를 내야 하고 내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자유라는 글자를 즐겨 씁니다. 쓸 때마다 가슴이 시원해져요. 또한 봉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남의 도움을 받을 처지인데 봉사를 할 수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혼자 사니 이런 게 참 귀하네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값진 일인 줄 몰랐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박할아버지, 치매를 앓고 계신 최할머니,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직 저는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누군가에게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란 걸. 정숙 씨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복지관 직원분이 그렇게 말해 주실 때면 정말 뿌듯했어요. 어느 날은 손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 목소리를 듣자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아도 손자는 죄가 없잖아요. 할머니도 보고 싶지. 그런데 엄마 아빠가 바쁘시다잖니? 저는 최대한 밝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언제 우리 집에 올 거예요? 그건 엄마 아빠가 정하는 거야. 할머니는 태윤이가 건강하고 예쁘게만 자라주면 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손자가 그리웠지만
그렇다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한 저는 더 이상 그 집의 무료 일꾼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제 삶을 다시 세워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힘들어졌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으니까요. 집도 급매로 팔아서 손해를 받고 새 집 전세 보증금도 적게 들어와서 매달 생활비가 빠듯해요. 나이가 많다고 처음에는 꺼려하던 마트 아르바이트도 성실하게 일하니까 인정받게 됐어요. 우린 정수기무 없으면 안 돼요. 젊은 동료들이 그렇게 말해줄 때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도 있지만 존엄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요즘 경로당에서 만나는 할머니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며느리가 자꾸 용돈 달라고 해서 아들이 집에 대출을 끼고 싶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요. 부모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헌신만 하고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결국 상처만 남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부모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도 자식인데 하시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세요. 정숙 씨 말이 맞아. 우리도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 서로의 상처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거울 앞에 서서 저는 다시 제게 말합니다. 정숙아, 너는 잘못한 게 없다. 너는 너무 착했을 뿐이다.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 살아라. 그리고 웃어 봅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이지만 그 웃음만큼은 참 당당합니다. 65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그냥 박정숙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공원을 걸으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파란 하늘이 제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이제는 너를 먼저 생각해라. 그래요.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남은 날들은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 행복만 바라보며 살 겁니다. 경로당 친구들과 웃고 봉사활동에서 보람을 찾고 서예 교실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아르바이트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이 제겐 보물이에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또 다른 부모, 또 다른 어르신이 저처럼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며 65세에 시작된 제 새로운 인생,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오늘도 제 길을 걸어갑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말이에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긴 글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알림, 댓글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